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서지 못하면 천명이 붙들어도 결국 쓰러진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 거울 속 흰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올 때,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앉아있던 그 순간,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평생을 버텨왔으니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같은 것이지요. 자식들이 잘 크면 노후가 편해질 거라 믿었고, 배우자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돈을 모아두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왔고,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마음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편안함의 시작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는 순간부터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바깥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으면 바깥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해지고, 배우자가 아프면 내 일상도 무너지고, 돈이 줄어들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은데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지는 이상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정약용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39의 승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위치와 주변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이 있었고 벗들이 곁에 있었으며 앞날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1800년 유백일에 오르며 그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믿었던 위치는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깥의 기대는 삶은 바깥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노후의 불안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바깥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온 습관이 바깥이 약해지는 시기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온 사람은 자식이 바빠지면 흔들리고, 배우자에게 기대온 사람은 배우자가 아프면 무너지고, 돈에 기대온 사람은 돈이 줄면 두려워집니다. 기댈 곳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작 기댈 곳이 흔들릴 때 버틸 힘은 내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에 기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기대지 않고도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깥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자기 안에 기둥을 세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진의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자기 안에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린 힘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흔들린다면 그대는 여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는 것은 바람이 세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던 시절, 그는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그가 목격한 것은 뜻밖에도 불안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되어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았고 자신의 자리가 언제 흔들릴지 몰라 조바심을 냈습니다. 곁에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 보였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흔들리는가? 가진 것이 많은데 왜 평안하지 못한가? 그가 찾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뿌리가 아니라 옆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나무는 가까이 있으면 든든해 보입니다. 서로 기대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옆나무가 먼저 쓰러지면 기대고 있던 나무도 함께 넘어집니다. 자신의 뿌리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기대면 사람이 변할 때 흔들리고, 돈에 기대면 돈이 줄 때 무너지고, 상황에 기대면 상황이 바뀔 때 주저앉습니다. 기댈 곳을 찾을수록 삶은 남의 균형에 종속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사라졌고 가족과도 떨어져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흔들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에 가득했고 자신을 버린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기대어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이라는 염나무가 사라지자 자신에게 뿌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 기댈 곳을 찾는 대신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책을 읽었고 생각을 글로 정리했으며 작은 일상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중심을 자기 안에 두는 연습이었습니다. 바깥이 어떻게 변하든 내 하루는 내가 결정한다는 작은 주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기댈 곳을 제시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노후가 편해질 거라고 말하고, 배우자와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돈을 모아두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돈도 모두 바깥에 있는 것들이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에 기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을 기둥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노후는 기댈 대상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 뿌리를 더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염나무가 없어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자식과 배우자와 돈에 기대는 삶이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신념과 고독이 어떻게 뿌리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앞날을 결정한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젊을 때는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지만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어지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식이 더 잘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더 이해해주면 편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돈이 더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 생각이 불안의 원인입니다. 자식과 배우자와 돈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삶의 기둥으로 삼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내 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바빠지면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는 먼저 아플 수도 있고, 돈은 예상치 못한 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대는 곳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면 그것은 기둥이 아니라 올가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기대의 대상들이고, 다른 하나는 흔들림을 끝내는 내면의 기둥들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셋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의존, 돈에 대한 집착. 세우는 것도 셋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 신념을 기둥으로 삼는 것, 고독을 뿌리로 삼는 것. 이 6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미리 말해두자면 무너뜨리는 셋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은 소중하며, 돈을 모아두는 것은 현명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면 그것이 흔들릴 때 나도 전부 흔들립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은 그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기대지 않고도 설 수 있는 힘을 먼저 기르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념을 기둥으로 삼는다는 것은 고집불통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독을 뿌리로 삼는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깥이 모두 사라져도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키우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기대면 불안이 커지고 무엇을 붙잡으면 평안이 남는가? 이 질문 하나로 오늘의 길이 정리됩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무너뜨리는 셋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우는 셋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없다. 다만 스스로 바르게 서기를 바랄 뿐이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전화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무슨 말을 할지 먼저 계산하게 되는 순간. 용돈을 줄 때 고마워하는 표정을 살피게 되고 손자 손녀를 안아줄 때도 어딘가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순간. 그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사랑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은 처음에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평생 키웠으니 이제는 돌봄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부터 사랑은 조용히 계산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고개를 듭니다. 서운함은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했던 자식이 어느새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사랑을 거래로 만듭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자식의 모든 행동이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전화 한 통의 늦음, 명절 방문의 짧음, 용돈의 액수, 손자 손녀를 맡기는 빈도, 그 모든 것이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가 계산 때문에 아프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거래처럼 만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바르게 서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사랑이 무거워지고 무거운 사랑은 관계를 짓누른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노년의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삶의 기둥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돌아가면 아쉽지만 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걱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내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오래갑니다. 자식은 내 삶의 기둥이 아니라 방문하는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면 그 자리를 정리하고 내 삶을 삽니다. 손님에게 영원히 머물러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떠난 뒤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손님을 대하는 예의이고 그것이 자식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서로 기대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지켜보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이 마치 자신의 절반을 잃은 것처럼 무너지는 모습. 혼자서는 밥도 못 차리고 병원도 못 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평생 함께했던 사람이 없어지니 내 삶 전체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하는 모습.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그 무너짐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기댐의 결과입니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전부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전부가 되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둘 다 흔들립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의 일상도 무너지고
한 사람이 떠나면 다른 사람의 삶도 끝나버립니다. 서로 기대는 것 같았는데 실은 서로를 무겁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아내 홍씨와 깊은 정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배 생활 18년 동안 그는 아내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아내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루는 자신이 꾸려나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아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오래 편안하게 살려면 함께 밥을 먹되 혼자서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되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돌볼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내 일상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대는 사이가 아니라 지켜보는 사이가 될 때 부부는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기본을 각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정을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각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그 함께함은 더 가볍고 더 깊어집니다. 서로에게 기대야 하니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부부는 한 사람이 아파도 다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한 사람이 먼저 떠나도 남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부부 관계는 어떠십니까? 서로 기대는 사이입니까? 서로 지켜보는 사이입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리워하면서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실사구시를 강조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허황된 이론보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경시하는 것도 어리석고 돈에 휘둘리는 것도 어리석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이 충분하면 노후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험.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 커지고 다른 사람의 노후 자금과 비교하게 되고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경험. 돈이 있어서 편해진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일입니다. 병원비 앞에서, 생활비 앞에서,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정약용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난의 무게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배 시절 생계가 어려워 고생했고 가족들에게 충분히 보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돈의 현실적인 힘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돈을 도구가 아니라 기둥으로 삼는 순간 돈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돈에 기대는 마음이 커지면 돈이 줄어들 때 불안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른 것들을 밀어냅니다. 돈을 지키려고 관계를 멀리하고 돈을 아끼려고 건강을 해치고 돈을 모으려고 오늘의 행복을 미룹니다. 돈이 삶을 편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돈은 도구입니다.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쓰면 줄어드는 것이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없어도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돈을 도구로 보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기둥으로 보면 돈을 쓰지 못합니다. 쓰면 기둥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것도 아끼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도, 관계를 위한 지출도, 작은 행복을 위한 지출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돈은 늘어나는데 삶은 쪼그라듭니다. 돈은 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쓰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쥐고만 있으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나눌 곳에 나누고 즐길 곳에 즐기는 것이 돈을 도구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쓰면서도 불안하지 않으려면 돈 외에 다른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있을 때 돈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내 마음을 쥐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장 서먹하게 지낸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 평생 일하고 가족을 챙기느라 바빴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텅 빈 느낌이 드는 순간. 나는 누구였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순간. 그 공허함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자기 자신보다 바깥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외부는 늘 변합니다. 직장은 떠나야 하고 자식은 독립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가는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자기 생각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기만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오던 인정과 역할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것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일상의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매일 확인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노년의 시작은 바깥에서 기댈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해지는 연습부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회복이 되도록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오후에 시간을 보내는 방식,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그런 작은 것들을 내 손으로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기, 오후에 책 읽기, 저녁에 일기 쓰기, 그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남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정했다는 것이고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바깥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도 배우자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해도 돈이 예상보다 줄어들어도 내 하루는 내가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대는 오늘 자기 자신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6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붙들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념은 상실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면의 문장입니다. 정약용에게 그 문장은 학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배움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붙잡은 신념을 매일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매일 자기에게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뜻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겠다. 나는 주어진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런 작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이 바깥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망을 주어도, 배우자가 떠나도, 돈이 줄어도 그래도 나는 이것을 붙잡고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문장. 그것이 신념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고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고독을 한 번의 불행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공부와 저술로 채웠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세워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아무도 찾지 않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조용한 시간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피하려고 할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군가가 없을 때 무너집니다. 반대로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안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오면 반갑고 떠나면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자식에 기대면 자식이 변할 때 흔들리고, 배우자에 기대면 배우자가 약해질 때 무너지고, 돈에 기대면 돈이 줄 때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면 바깥이 변해도 중심이 남습니다. 신념을 기둥으로 삼으면 상실의 순간에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고독을 뿌리로 삼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과 배우자와 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자기와 신념과 고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웠고 학문이라는 신념을 붙잡았으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버렸을 때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이제 어떤 노년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대는 노년입니까? 뿌리로 서는 노년입니까? 답은 그대의 것입니다.